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캐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토익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해오면서 특히 수능 영어를 준비했을 때 해석식 방법에 의해서 준비를 해왔죠. 이제는 우리가 접근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익의 출제자는 누구다?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이고 미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식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영어라는 언어에서 중요시 여기는 품사를 먼저 중심으로 보시고 그 품사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해석에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휘 문제조차도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을 자세히 공부하면 문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대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익은요 여러분 중2 레벨 수준이에요. 수능 영어는 고3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익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해석식으로 하면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익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토익의 단어는 1200개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수능 영어는 10,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익은 1200개만 기본적으로 알면은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1200개가 많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시중 서점에 가시면 토익 그 단어책들을 보시면 하루 표제어가 40개가 돼 있어요. 40개가 되어 있고 한 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총 몇 개죠? 1200개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하루에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많은 양이죠. 하지만 단어를 매일 꾸준히 틈틈이 보신다면 충분히 1200개 단어는 마스터가 가능합니다. 아 근데 뒤돌아서면은 단어 까먹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제공해 드린 토익 공부법 전자책 있죠? 그 여러분이 크몽을 통해서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께 제가 토익 공부법 전자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제공한 책에는 단어 암기법도 있어요. 저도 정말 이공계열 출신으로서 단어가 잘 안 외워졌고 단어를 안 외웠기 때문에 토익을 솔직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단어 암기를 제가 그렇다고 노력을 너무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단어를 외우면 뒤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아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까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누구나 다 까먹는데 그걸 까먹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법 단어 암기법은 제가 만든 암기법이 아니고요. 제가 토익 공부가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니까 얼마나 이것 여기저기 학원을 다녀보고 그랬겠어요. 많은 학원 선생님들께서 특히 추천하는 방법이시고 시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다 이 방법을 쓰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제 암기 단어책 보시고 '단어 공부법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해 왔죠. 그런데 이 공부법이 토익에서는 별로 좋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익혀야 돼요. 그런데 이론을 먼저 공부하면은 응용이 안 돼요, 응용이. 그래서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이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방법대로 한번 제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랑 이 토익의 가장 기초인 구조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실 겁니다. 구조 문제는 실제 파트 5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고 15문제, 3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구조와 문법 문제인데 그중 구조는 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7문제, 7문제, 8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40점 정도 해당되는 높은 배당의 문제고요. 이 문제는 다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맞는 걸 떠나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다르게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한번 봐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론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문제풀이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문제풀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영어 문제라면 여기서부터 읽었어요. 헬렌 여기서부터 읽었죠. 처음 문제
첫 단어부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헬렌, our new intern 할 때 우리의 인턴 헬렌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니에요. 인제부터 파트 5 접근은 이렇게 해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보기 A, B, C, D를 먼저 보세요. 보기 A, B, C, D를 먼저 보세요. 자, 보기 A, B, C, D를 먼저 보니까 어떻게 지금 방식이 구성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한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recommend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라고요? 구조 또는 문법 문제입니다. 구조 또는 문법 문제인데 그중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구조와 문법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각 보기 A와 B와 C와 D의 품사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품사. 제가 단어 뜻을 기억하라는 거 안 했어요?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품사를 보십시오. 자, 보기 A의 품사는 뭐죠? 네, 맞습니다. 동사입니다. 자, 보기 B는요. 네. ITION으로 끝났죠? 명사입니다. 자, C는요. A블로 끝났네요. A블로 끝나는 거는 대부분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D를 보니까요. ED로 끝났네요.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분사의 PP겠죠. 선생님, 저 이거 몰랐습니다.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이제 지금 이 1일차 자료 전에 0일차 자료 드렸죠. 0일차 자료를 통해서 품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0일차 자료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0일차 자료도 어려워요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보기 A, B, C, D를 계속 품사를 다듬으면서 연습하시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 욕심이 커져 가지고 마음만 커지지 이게 실천으로 잘 안 되거든요. 아, 내가 꾸준히 하루하루 지식을 채워간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단어의 형태를 보았을 때 바로 품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recommend 보면 어떤 걸 생각했어요? recommend, 추천하다. 여기까지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recommend, 추천하다, 동사. 이렇게 품사와 함께 외워야 한다는 걸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제 A, B, C, D의 품사를 보셨죠? 자, 품사를 봤어. 그러면 다시 헬렌 여기 첫 문장부터 읽는다, 안 읽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고 파생을 했다면은 이거는 첫 번째 문제부터 읽는 게 아니라 빈칸 위주를 먼저 보세요. 빈칸 위주를 보니까 자, 빈칸 앞뒤를 보니까요. receive가 뭐죠? 동사입니다. 동사. 제가 동사 V라고 쓸게요. receive는 동사인데요. 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여러분? 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나중에 동사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은 일단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보세요.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빈칸이 뚫렸고 전치사구가 있죠. 여러분 전치사구는요. 전치사라는 건 수식어구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왜요? 라는 말 하지 말고 일단 쳐보시잖아요. 쳐보면은 왜요라는 말 대신에 일단은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전치사구를 이렇게 지우면 결국 주의 주요 성분만 나오니까 주어, 동사, 그다음 빈칸이 남았어요. 그럼 빈칸은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명사. 자, 보기 중에 명사 무엇입니까? B죠. 접근법 아시겠습니까? 접근법. 구조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를 읽는 게 아니에요. 보기 A, B, C, D의 품사를 파악한 뒤에 그 다음 빈칸의 앞뒤를 보고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 파악한 다음에 해당 품사를 찾으면 됩니다. 자, 문장을 그 대신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식어구는 제거하는 연습을 하세요. 선생님 수식어구가 뭐예요? 이것도 0일차 자료에 있습니다. 오늘 0일차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가지고 익히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다음의 자리는 명사가 정답,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대명사, 기본은 동사, 형용사가 정답, 부사가 정답 이렇게 이제 공식 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를 보았을 때 일단 간단히 읽어주세요. 이걸로 이 이론을 내가 100% 마스터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내가 이것을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 보시고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익은요.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익히는 거지 이론을 익히고 문제에 적용하는 건 잘 안 돼요, 토익에서는. 왜? 토익은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론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한국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암기한다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있구나.'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고 간단하게 읽어 보시고 일단 저하고 문제를 한번 푸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시고 나서 내가 몰랐던 지식을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제가 1번 문제까지만 설명을 해 드리고 이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일단 제가 여기 더 매니저부터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고요. 여러분 이 습관부터 바꾸시지 않으면 토익은 단기간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토익 RC가 100문제예요. 100문제인데 접근을 다 다르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접근을 다 다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100문제를 똑같이 다 해석으로만 접근을 한다? 출제자는 그러기 위해서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출제자는 각 출제의 유형마다 여러 출제자의 의도를 다 각각 다르게 넣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각각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보실게요. 이 문제 구조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보기 A, B, C, D부터 보시라고요. 보기 A, B, C, D부터 보시고 A, B, C, D의 문제를 보고 유형을 분석해 주세요. 자, A, B, C, D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구나. 이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면 어떤 유형이다? 구조 또는 문법입니다. 나중에 구조 문법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 또는 문법 유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구조 문법 유형이니까 일단 보기 A, B, C, D의 폼사를 파악하자. 폼사를 몰랐어. 그러면 일단은 한번 내가 아는 데까지 적어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설과 비교하면서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자, Y로 끝났죠. Y로 끝나면 뭐다? 명사. 자, NESS로 끝났네요. 이건 뭐다? 명사. 그다음에 IV로 끝났네요. IV로 끝나는 건 대부분 형사입니다. LY로 끝났어요. LY로 끝난 거는 대부분 부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인제 여기서부터 다시 더 매니저부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시간이 단축되지 않아요. 구조 문제는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빈칸 위주로 보세요. 빈칸 위주로 보니까 빈칸이 맨 끝에 있네요. 맨 끝에 있다. 그러면은 맨 끝에 있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빈칸에 해당되는 문장만 이렇게 밑줄 그어 보세요. 밑줄 그어 보셨어요? 자, 여기서 인제 여러분이 품사, 문장 구조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문장 구조를 분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품사를 알아야 돼요, 각 단어에. 각 단어의 품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저 지금 밑줄 친 부분의 품사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공부하면 돼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진짜 토익은 다행인 게 이런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똑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지금 공부해 두면은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익혀지는 마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웨더 볼게요. 웨더는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 여러분, 접속사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녀석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품사가 뭐다? 접속사. 그래서 문장과 문장 앞에 더 매니저라는 문장이 있고 materials have been used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각 문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품사가 뭐죠, 여러분? 자리가 뭐죠?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접속사 다음에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문 접속사의 앞뒤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whether는 접속사고요. materials는 뭐죠? 주어예요. 주어. 그럼 주어네요. 그럼 주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죠. 자, have been used라고 나왔습니다. have been used 나왔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하는 점 하나가 있어요. 아셔야 하는 점이 뭐냐면 have been
used는요. have been used는 자 보세요. 수동태예요. 그런데요. have used는요. 능동태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보실게요 다시. had 과거 완료죠. had used는 과거 완료예요. 근데 이 과거 완료의 수동태는 had been used.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능동태,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 모양을 꼭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랑 법칙 하나 기억하실게요. 여러분, 수동태는요, 뒤에 문장에 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자, 수동태 뒤에는 주로 주어입니다. 나중에 동사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어요. 물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동사편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집중해 보자고요. 수동태 목적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자, 왜 올 수 없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자리가 있죠?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가 어떻게 바뀌죠? 비동사 PP로 바뀌고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어요, 여러분. 몰랐으면 지금 기억하세요. 주어는 by 주어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버렸으니까 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없다. 그러면 야, 이 have been used가 뭐라 했어요? 수동태라고 했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올 수 없죠. 그러면 목적어가 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났네요. 자, 여러분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이 끝났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품사가 있어요. 이게 뭐다? 부사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품사, 부사.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사 등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부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보면 부사는 여러분 수식을 한다는 거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워낙 많이 수식을 하니까 다른 품사도 옆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끝났어. 왜 부사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방금 마지막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풀었죠? 문장이 다 끝났죠. 문장이 다 끝나서 완전한 문장이었죠. 완전한 문장 뒤에는 뭐가 온다? 부사가 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먼저 풀었고 그거에 필요한 이론을 어떻게 했다?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론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익혔다는 거. 이제 느끼시겠나요? 그래서 20문제가 문제 수는 적지만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양은 많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토익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요.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선생님 이제 저는 몰랐어요 단어를. 이제 단어를 공부하시면 돼요. 메토리어스는요 재료라는 거고 프로티블리는 생산적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석까지 연습하시면 단순히 문법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으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렸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신 점은 뒤에 해설지를 공부하셨다가 해설지로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언제든 저에게 1대1 Q&A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 질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